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콘텐츠는 제이팟의 포트 탐구입니다. 어쩌면 제이팟 채널의 가장 중심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운용 목표인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용에 관한 기본 지식에서부터 실전 노하우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용해 보는 방법을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생각하고 공부했던 것을 적용해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개인 투자자로서 성공한 사람의 그런 시각이 아닌 성공을 향해 가는 시각으로 제가 배운 어떤 지식과 스킬을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자산 배분 전략과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을 비교해 드린 것에 이어서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주식, 채권, 현금인 예적금, 보험, 대체 자산 등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과 보험을 제외한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대체 자산의 자산 배분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을 할 때는 경기나 경제 지표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경기 사이클에 따른 자산 배분 전략이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기 사이클 및 경제 지표, 그리고 국제 정세 등 거시 환경 변화에 따라 배분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향후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예상된다면 주식이나 알트코인의 비중을 줄이고 현금성 자산 및 채권 등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은 제가 나중에 안전자산으로 인식될 때까지 지속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중에 개인 성향에 맞춘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런 성향에 따른 배분 전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산운용사의 펀드 스타일에 따른 펀드가 분류되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자산운용사의 자산 배분은 주식의 비중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성장형, 안정형, 혼합형 등으로 스타일이 구분이 됩니다. 개인들도 본인의 스타일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산 배분부터 명확히 하고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자산운용사의 안정형 펀드 같이 주식 비중을 20%에서 30%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안전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중립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은 혼합형 펀드처럼 50대 50 정도의 비율로 배분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형 펀드의 성장형 펀드처럼 주식 비중을 80% 이상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성향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이에 따른 자산 배분 원칙인데요. 200년이 넘는 미국 주식시장의 오랜 역사에서 구전된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존 보글이나 윌리엄 번스타인 같은 분들의 저서에도 언급된 방법인데요. 100에서 본인의 나이를 뺀 만큼을 주식 투자 비중으로 하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55세인 경우는 45%를 주식에 투자하고 55%는 채권 및 현금성 자산으로 배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산 배분을 주식과 채권 및 현금 자산이라는 단일한 구분으로 가정을 해놓고 전략을 짜는 것이죠. 아마도 나이가 들면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젊을 때 과감하게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높여서 시작해야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도 현대적으로 좀 조정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이라는 기준보다는 110이나 120 기준이 맞다라는 합리적인 의견인 거죠. 이 경우에는 55세 기준으로 하면 주식 투자 비중을 55% 내지 65%를 배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의 자산 배분 전략에 적용을 할 때
주식과 채권, 현금성 자산, 대체 투자 등의 어떤 성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배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식은 성장성이고요. 채권은 안정성,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을 확보를 하고, 대체 투자는 분산 효과와 또 추가적인 수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나이와 투자 목표, 위험 수용 능력에 따라서 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100에서 나이를 뺀 것을 주식 투자 비중으로 한다는 것이 현대시대에 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현대시대에는 이런 분산 효과와 추가 수익 효과를 내기 위해서 대체 자산을 금융자산 배분 전략에 확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또 의견입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비트코인이나 금 관련 자산의 비중을 전통적 자산 배분의 전략에서 확실하게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더 많이 추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도 물론 시가총액이 큰 알트코인도 넣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왜 자산 배분 전략에 추가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주식시장과 맞먹는 수준이고, 또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치 저장 수단 역할도 확립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ETF 도입이 되면서 투기적 리스크 자산에서 안정적 가치 자산으로 인식의 전환하고 있는 그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를 보시면 2024년 하반기에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기준 일평균 거래 대금이 약 4조 원에서 2025년 초에는 6조 원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코스닥 일평균 거래 대금 7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4년 11월 국내 전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대금이 15조 원에 육박하면서 주식시장 합계와 맞먹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아무튼 이 비트코인 단일 자산의 거래 대금이 개별 주식시장에 육박하는 현상은 가상자산 시장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정되는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부상하는 이 비트코인을 기존의 가치저장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매김한 금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희소성 측면에서는 금도 제한적 공급이기 때문에 금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도 모두 채굴해봐야 2100만 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 가능성을 보면 금은 제한적이고 비트코인은 무한하게 분할 가능하다. 그리고 휴대성은 물리적 제약이 있지만 금이 비트코인은 디지털 휴대로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거래 시간도 비트코인은 24시간이고요. 검증 용이성에서 보시면 금은 전문가의 어떤 감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러나 블록체인으로 즉시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런 비트코인은 어떤 화폐로서의 기능에 논란과는 또 무관하게요.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총 공급량이 2100만 BTC로 제한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 해지와 가치 보존 수단으로 더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활용이 어렵겠죠.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분할 및 소유하고 또 온라인 전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그 사용 가능성은, 그리고 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67%가 비트코인이 금보다 안전자산이 될 거라고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언젠가 이 밀레니얼 세대가 이 세상의 중심 세대로 자라날 그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런 시대를 대비한다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 전략에 추가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이제 기관 참여가 확대되고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관 투자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연기금, 또 헤지펀드, 대형 자산운용사를 예로 들 수가 있는데, 특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에서는 현물 ETF를 추진하면서 제도권으로 자금이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ETF가 도입이 되면서 투자 접근성이 개선이 되고요. 유동성도 증가하게 되고, 오히려 이
기관들의 어떤 참여가 많아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완화가 됐습니다. 특히 또 신뢰도도 상승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기반을 통해서 자산운용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도 보유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68만 8천 BTC라고 합니다. 장기 보유자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트코인 공급의 75%가 장기 공급자에게로 소유되는 형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투기적 자산으로 하는 부분은 한 25%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2025년 1분기에도 약 11조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미국 상장사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향후에 안전자산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산 배분 전략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을 보시면 아까도 대체 자산의 역할을 말씀드렸지만 전통 자산과 굉장히 낮은 상관관계로 있어서 분산 투자 효과가 되게 큽니다. 또한 이런 그 적절한 비중을 배분하면은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위험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공급량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지금 달러 가치도 급락하고 있고 또 원화 가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비트코인도 그런 부분에서는 일종의 화폐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어떤 가치 하락이 걱정이 된다 그러시면 비트코인을 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안정성이 개선이 되면서 위험자산에서 지금 준안전자산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유동성이 확대되고 갖고 있는 홀더층이 두터워지면 과거 대비해서 급등락하는 현상도 줄어들고 또 더군다나 잔여 채굴량이 감소하게 되면 안전자산으로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조정 수익률 개선 가능하고 분산 투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에서 중요한 대체 자산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를 포함한 현대적 자산 배분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55%를 주식을 투자하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45%를 투자하기로 한다면 현대적으로는 여기서 각각 10%씩을 차감해서 주식 45%, 채권 35%, 비트코인 및 금 관련 ETF 같은 것들을 20%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처럼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금과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인식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면은 우리가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 이미 안전자산으로 자리를 확고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금 관련 ETF로 비트코인 사신 만큼 비슷한 비중으로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면 심리적 안도감을 갖고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융자산에서만 대체 투자로 자산 배분을 하기보다는 부동산 비중이 아주 높으시거나 또 부동산 가격이 향후에 크게 급등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쪽에서 비중을 일부 낮추시고 이 금이나 비트코인을 투자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부동산도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금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일정 부분 금으로 바꾸는 거는 크게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향후에 디지털 금으로서 현재의 금과 같은 역할을 미래에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일부 바꿔놓으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대와 미래의 자산 배분의 변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시대도 매우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만 갖고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미래에도 AI 시대를 넘어서서 메타버스 시대를 향해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진보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으로 채권과 주식으로 단순한 금융자산 배분만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데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치 저장 수단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 내가 투자하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내동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이 자리를 잡으면 자산 배분 전략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자산 배분 전략에 확대하자는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을 좀 곤란하게 하고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미국이 나오게 하려면 관세나 어떤 각종 규제가 아니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의 전 세계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비트코인이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화하는 것을 자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을 확대하면 중국이 좀 더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국이 많이 사놓은 금에서 이 금을 투자했던 어떤 슈퍼리치 같은 분들이 비트코인으로 그 자산 배분 전략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전략 자산화 하는 것이 미국한테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담아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주 먼 미래일 수 있겠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뭐 일상화되는 그런 미래에는 그 디지털 공간 안에서 결제 수단은 암호화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언젠가는 자산 배분 전략에 넣어야 될 이 비트코인이라면 지금부터 분할해서 조금씩 자산 배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과 개인 투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콘텐츠를 진행을 하면서 정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라는 것도 개인별로 각각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방법이 정의롭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대가들로부터 배우고 이 기관에서 익힌 투자 방법이 저 같은 성향에서는 더 합리적이고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양한 가치관 중에서 이런 저의 가치관에 공감하는 분들에게 제가 적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이런 합리주의에 입각한 전략이나 의사결정은 저는 행동경제학적 사고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